네, 2차 전지를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섹터라서 제가 그러세요? 예전에 2차 전지 전도사 막 이렇게 스스로 좀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2차 어. 전지는 지금 연말에는 약간 테슬라 이슈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들이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께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세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테슬라가 일단은 막 차 가격 할인해서 팔고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둔화된다. 경기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뉴스에서도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전기차의 수요는 예. 아직도 탄탄하고요. 사실 이 가격이 동급의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한 1000에서 1500까지도 비싸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 뭐 한 3000cc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4천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같은 동급의 차량을 전기차로 사기 위해서는 한 5천 그 이상을 이제 내야지만 전기차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 수요에 그 전기차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가격 탄력성 면에서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 차량의 가격이 비싸도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죠. 네. 네, 살 사람들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들 받으려면은 아직도 오래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런 납기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는 테슬라가 팔리긴 하지만 중국의 LFP 배터리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거든요. 그리고 가성비 배터리 이런 쪽을 장착한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이 팔려요. 중국에서는 어떤 외국 기업들도 들어가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롯데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애플이라던가 구글 이런 쪽들도 들어갔다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철수하고 나오고 이러는 쪽들이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로컬 업체들이 꽉 잡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얘기하면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테슬라 점유율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요. 특히나 북미 쪽에서 이 점유율이 예전에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이 선두주자로 나서서 정말 예전에 그냥 굴러가던 내연기관차 이런 차량의 개념이 아니고 이걸 굴러다니는 서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차를 내놓으면서 혁신을 만들었던 거죠. 이제 애플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전 세계 전기차 또 친환경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국의 정책으로 뒷받침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테슬라 와 최고다 이런 부분으로 가면서 북미에서 점유율이 90% 막 이렇게 됐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 점유율이 한 70% 후반, 80% 초반에 머물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서 작년 6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됐을 때 우리 현기차에 대해서 나온 기사 아마 이제 옹달님도 네. 보셨을 건데 와, 현기차 북미에서 점유율 9%로 2위까지 올라왔다. 라는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작년 6월이었고요. 네. 이게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 현기차 네. 9%에서 7%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전체 한 해로 봤을 때 7% 초반으로 또 떨어졌죠. 그건 왜 그런 건가? 테슬라가 점유율을 그렇다고 늘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그건 그동안에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었어요. 내연기관차 단에서 정말로 거대한 공룡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이런 쪽들이 예전에는 전기차를 무시하고 뭐 테슬라 뭐 들어보지도 못한 신상업체가 나와서 전기차 판다고 하네. 그런 거 우린 상관없어. 우린 그냥 그동안 해오던 대로 휘발유, 디젤 이런 차량만 잘 팔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죠. 근데 이게 2020년도부터 유럽연합 쪽에서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로 경고를 하죠. 너희 이번 연도에 차량 판매되는 것 중에서 일정 비율을 친환경 차량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수조 원대 벌금 매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바빠진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이런 전기차 라인으로 생산 전환하고요. 또 모델들 개발하면서 신차들을 속속 내놓는 흐름들이 이제 전년도부터죠. 전년도부터 가속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GM 쪽은 생산 차질이 있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배터리라던가 이런 쪽에 수급들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런 배터리 수급이 안 되는데 각각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이쪽은 하이니켈 배터리예요. 중국의 이런 LFP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중국의 CATL이나 BYD도 이런 NCM 계열의 3원계 배터리를 해요. 그리고 매출 비중도 높아요. 근데 과연 거기에 수율이 지금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만큼 나올까요? 지금 SK온도 NCM 811 이거는 이제 니켈이 80%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고요. 코발트, 망간이 각각 10% 들어간 배터리를 우리가 NCM 811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수율을 SK온 아직은 분사가 안 됐죠. SK이노베이션으로 속해 있어서 조금 디밸류를 받고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흑자 전환도 못 했어요. 배터리 부분을요. 그래서 지금 3사 중에서는 기술력으로는 가장 뒤처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의 수율이 지금 NCM 811에서 70%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율이라는 건 내가 100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양품이 몇 개 나오느냐. 70이라는 건 양품이 7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개 그만큼 불량이니까 버려지는 거겠죠. 수익성이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고객들의 니즈를 제대로 맞출 수도 없어요. 가뜩이나 배터리 모자란데 얘네한테 맡겼더니 100개를 주문했는데 70개밖에 안 나오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온이 뒤쳐져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CATL과 BYD 같은 중국의 업체들은 수율이 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이 많이 나올지라도 양품의 비율이 얼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드 같은 데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삼성 SDI 뭐 이런 쪽들만 받는 배터리를 이제 결국엔 수급 불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는 계속 만들어서 우리 이제는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일단 중국 업체한테도 손을 내민 거죠. 야, 이거 너네도 NCM 811 만든다며? 이것 좀 우리한테 좀 줘봐라고 했는데 이게 바인딩 계약이 아니에요.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에요. 근데 논바인딩이죠.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계약의 내용 자체가 이쪽에 중국의 그냥 기술을 가져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야 이거 니네 이거 미국 완성차 업체하고 하지 마라고 했고 그 미국의 그 주의 주지사도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CATL 거 받아오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완성차 업체는 그래도 우리 배터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대비용으로 이거 니네가 만들어 와봐. 다 써줄 건 아니고 니네가 품질을 맞게 만들어 오면 써볼게.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 차이는 분명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면 네. LG에너지솔루션 아까 제가 이제 이것도 시총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지분을 안 보면 안 되는 종목이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외국인 지분율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산 모양으로 빠졌죠.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네. 42만 원대에서 그리고 지금 반등해주고 있죠. 이 저점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자 여기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율 줄어들고 있나요? 계속 늘고 있네요. 안 줄어들어요.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여기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LFP 배터리를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 이런 쪽에 장착 못 한다는 거예요. 저품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터리의 기술력을 갖춘 곳은 어디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테슬라 이슈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위 5대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50%가 채 안 돼요. 그럼 그만큼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절대적일 수 있겠으나 테슬라의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 전부 다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한테 달라고 하겠죠. 제발 좀, 제발 좀 우리한테 배터리 좀 줘.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기술력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갖다 쓰면 자동차 큰일 납니다. 불나는 거죠. 네, 뭐 불은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이거는 약간 이제 화재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LFP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통계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내연 기관차가 오히려 전체 보급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화재가 난 케이스를 보면은 지금 전기차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해서 반드시 불이 나는 건 아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일부 언론에서 약간 호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미국의 어떤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뭐 한번 댓글로 달아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재가 일어나는 전기차의 차량 대수가 현재 보급된 거 대비했을 때 몇 %가 나느냐 집계해보니까 순수 전기차보다 일단 하이브리드 쪽에서 더 많은 비율로 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순수 전기차보다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쪽의 화재 비율이 더 컸어요. 수치가. 그렇구나.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도 성수동 사건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차량을 갖다가 입고시켜 놨는데 테슬라 차량에서 X모델에서 팡 터졌다 화재 났다. 근데 그게 반드시 그 원인인 건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왜냐하면 보급률, 전기차 보급률, 글로벌 보급률과 침투율이 이제 작년에 10%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 계속 커져야 됩니다. 강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환경, ESG, environment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이거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는 전 세계의 자금들이 투자가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그만큼 화두가 ESG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신재생 쪽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인데 일단 SK온은 수율을 조금 더 잡아야 되는 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율 난제는 한 3, 4년, 한 4, 5년 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똑같이 겪었던 문제예요. 네, 그때도 안 잡혔어요. 같은 설비를 해외에다 갖다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국내랑은 다르게 수율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해외 인력의 문제. 네, 결국은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도 인력 빼가기가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과 아마 삼성 SDI인가요? SK온이었나요? 이쪽 아마 소송 붙었던 것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수율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은 811의 레시피를 가지고 해도 SK온이 수율 70%, CATL, BYD가 50%가 안 나오는 수율. 이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네. 그 최근 2022년 좀 4분기 연말에 좀 더워들면서 네. 2차 전지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밝다 전망은.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맞아요. 좀 굉장히 밝다고 봐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 2차 전지를 투자할 때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또 소재가 좋다고 하고 막 셀도 좋다고 하고 막 이래서 맞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ETF 2차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차피 이제 그쪽 쪽들에는 대형주들의 비중이 상당 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말씀 항상 드릴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배터리 셀 쪽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양극재 업체, 소재 중에서도. 왜냐하면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 비중 중에서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 분리막, 동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야에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되느냐. 그리고 예전처럼 2차 전지만 붙이면 주가가 그냥 테마 타고 다 올라가느냐.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셀이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극재 업체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이니켈을 기반으로 한 니켈을 점점 더 밀도를 높여요. 예전에는 622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622를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 네, 그쪽이 이제 622의 양극재인데 아직까지 622이다 보니까 니켈보다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망간 같은 건 거의 중국에서 전 세계의 99% 밸류체인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중국으로부터 탈피하자.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2은 더 이상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점점 811 그리고 9반반 니켈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코발트와 망간을 5% 미만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하이니켈 중에서도
93% 이상의 니켈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삼원계 외에다가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자 NCM 플러스 A 알루미늄이죠. 네, 이런 쪽들을 추가를 하면서 코발트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고요. 코발트는 중국이 아니고 저쪽 콩고에 많아요.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했죠? 코발트 가지고 있는 콩고에다가 네. 도로, 철도 깔아주면서 인프라 투자를 해주면서 야 니네 거기에서 나고 있는 코발트 우리한테 다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전 세계의 이런 휘토류를 다 일찌감치 확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것들 비중을 낮추고 니켈 쪽을 더 함량을 높이면서 에너지 밀도 높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이니켈 쪽의 양극재 업체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 캐파 가지고 있는 건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이 LNF고요. 이제 NCM 622 위주로 하고 있는 뭐 코스몬 신소재 있을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음극재도 같이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도 받으면서 또 포스코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고산지대 여무 이런 쪽들에서 리튬이 또 여기를 통해서 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메리트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단기간에 그런 메리트를 프리미엄으로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나올 숫자들 실적입니다. 그런 것들로 놓고 우리가 예상치를 대입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재 쪽에서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것은 물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도 향후에 꾸준히 같이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같은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단기간에 그런 메리트를 프리미엄으로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나올 숫자들 실적입니다. 그런 것들로 놓고 우리가 예상치를 대입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재 쪽에서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한 것은 물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도 향후에 꾸준히 같이 봐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같은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네. 네. 이쪽은 이제 저도 좀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리튬 쪽이에요. 아까 리튬.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LFP 배터리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 테슬라 모델 3에다가 적용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터리 자리를 더 확보해서 배터리 그만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럼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지는데 대신 주행거리도 길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또 이슈 나왔죠. 테슬라에서 주행거리 속였다 막 이런 이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배터리 쪽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엔트리 모델에만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급률 침투율이 10%를 넘어가고 있고 올해는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죠? 엔트리 모델이라던가 경차보다는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고 대형 SUV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거기에 LFP 배터리 못 들어가요.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배터리를 관련된 하이니켈 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순도의 탄산 리튬이 필요해요. 양극재 쪽으로 이제 그게 공급이 돼야지만 양극재가 만들어지고 그게 배터리 쪽으로 와서 셀 이런 모듈 팩 이런 형태로 만들면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런 쪽에 탄산 리튬 가격이 얼마 전에 톤당 1억을 돌파를 했어요. 네,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는 LFP와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NCM 배터리와 가격 차이가 분명히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산리튬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만큼 지금 이 가격 차가 줄어들었던 거죠. 근데 다시 조금 탄산리튬 가격은 빠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탄산리튬이 아니고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것도 농도가 99.99% 이상이 돼야지만 배터리 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런 LG에너지 솔루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10%가 안 돼요. 8%가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한 100원 정도 팔았을 때 한 8원 정도 남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강봉 리튬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이제 이런 수산화 리튬 이런 쪽들로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70%. 와. 그럼 100원 팔면 70원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두고 전기차의 선두주자로 완성차 업체, 정말 엄청난 기업을 이끈 천재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 정제 사업에 대해,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license to print money라고 그랬어요. 그냥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열심히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이 사업을 아르헨티나 연못 확보하면서 거기다 시설 투자 1조 원 가량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25년에 양산이 아르헨티나 연못에서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리튬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사명을 다 바꿨어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라는 두 개의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여기서 너무 길어질까봐 내용이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스코에서 그 당시에 지금 아르헨티나 연못을 개발하는 기술을 포스 LX라고 대대적으로 2010년 초반에 기술 경합을 시키면서 사내에서 이 기술을 포스코의 포스 LX다. 포스코 리튬 익스트랙션, 포스코 리튬 정제 기술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술을 개발했던 분이 이제 이런 기업을 인수한 비상장사의 대표분이에요. 나가서 이제 회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 포스코에서 나가니까 네. 여기서 이제 소송 이런 것들이 좀 붙었어요. 너 이거 네가 개발한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했던 거니까 우리 기술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 쓰지 마라 뭐 이런저런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 네. 이게 개인으로 나가서 이런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긴다라는 게 참 어려운 대단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그 특허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침해를 하지 않았다. 기존의 기술을 인정을 해줬던 것 같고요. 특허청에서도 나가서 하셨던 분이 개발한 지금 특허가 CULX라는 거예요. 전웅 리튬 익스트랙션. 그래서 이분의 성함이 이제 전웅이라는 분인데 그거의 이니셜을 따서 CULX라는 기술을 이제 특허에다가 등록을 하셨고요. 와.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네. 세계 66개국 정도의 등록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특허청에서 특허를 등록을 할 때 기존의 특허와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게 더 진보될 만한 뭔가가 없다라고 하면 특허 등록을 안 해줍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특허가 등록됐다는 건 분명히 기술에 진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했다. 물론 이 하이드로 리튬의 상위 회사예요. 리튬 플러스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하이드로 리튬에서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조하는 데 필요한 결정화 장비라는 것을 다른 외부 업체에서 이걸 받아와가지고 이 리튬 플러스라는 쪽으로 판매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진행은 일단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달청에서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달해 놨었던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이 업체로 리튬 플러스로 대여해주는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테마주, 그냥 주가 끌어올리고 작전주,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그런 건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생산된 이 샘플들을 아마 각각의 양극재 업체, 뭐 전해액 업체, 뭐 이런 쪽들로 다 보냈을 겁니다. 거기에서 콜 테스트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이거 해보니까 우리 배터리 등급으로 쓸만하다라고 나오면은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따라오겠죠? 정식적으로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다 더 진보된 기술로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촉매 반응으로 한 2시간 정도에 그리고 포스코에서 하는 것보다 높은 회수율 이 호수에서 70% 정도가 포스코의 기술로 지금 포스 LX로는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허상으로요. 근데 이쪽에서는 거의 99.9%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포스코가 그 염호를 가지고 우리가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 리튬이 묻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염호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uLX 이런 기술들을 여기에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 CuLH 기술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100년이 아니고 회수율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만큼이겠죠. 그러면 한 140년에서 이 정도를 쓸 수가 있다라는 단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다도 더 진보된 기술들을 특허로 등록해서 이걸 가지고 샘플을 생산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말 공급 공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검증을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주가가 일단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리튬 정제의 역사를 이 기업들이 써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향후에 한 번 더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에코프로비엠이 엄청 오를 때처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튬 하면은 포스코밖에 저는 사실 몰랐는데 그렇죠. 오늘 차장님 통해서 하이드로 리튬하고 네. 어반 리튬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시면서 지금 당장 사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기술력들을 보고 이미 샘플들이 다 퀄 테스트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적인 유의미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들을 지켜봐도 괜찮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차장님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두 축을 좀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기업이 좋다라는 것들은 다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근데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 기업의 주식을 바로바로 사야 되는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파느냐 이거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정말로 10만 원 목전까지 올라갔을 때 사셨던 분들 정말 그게 현금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장기간 묻어 놓으시면서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냥 이거 나 없는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묻어 놓으시면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좋은 기업이니까 여기저기서도 다 좋다고 하네.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시장에 참여를 못했는데 다른 참여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주가가 막 팬데믹 이후에 20배, 30배, 3배, 4배, 5배, 가상화폐는 뭐 100배까지도 올랐다며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나 그동안에 못 벌었으니까 내가 가진 현금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레버리지 써서 들어가자라고 하시면서 스탁론, 뭐 신용 이런 것들 들어가셨던 분들은 정말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도 반대 매매가 나가요. 네. 이런 암울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반대 매매 한창 나갈 때 정말 삼성전자 이거 괜찮은 기업이니까 나 버텨볼래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반대 매매선 다가오면 넣으시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반대 매매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첫날인데요. 기업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기업이 좋다. 근데 막연하게 좋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무엇 때문에 좋고 향후에는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최고 시총 기업이고 이것저것 다 잘 만들고 반도체 정말로 세계에서 최고니까 좋아.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고 심도 있는 공부들을 기본적으로는 하셔야 돼요. 그거에서 이제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dart.fss.or.kr 들어가시면은 전자공시, 그냥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쳐보세요. 그러면 전자공시 사이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통합 검색에서 거기다 기업명, 내가 궁금한 기업을 쳐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쳐보시면은 쭈루룩 이제 나와요, 문서들이. 그 중에서 봐야 될 것은 연말에 이제 사업 보고서,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여기 들어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되더라도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쭉 읽어보세요. 그럼 그 IR 담당자,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며, 시장 점유율은 어떤 거며, 어떤 제품을 만들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을 공부를 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본적인 분석만 가지고는 현명한 투자자가 제가 볼 땐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같이 보강을 함으로써 이 기업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사야 되는 시점은 언제야? 팔아야 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언제일까?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런 타점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공부가 또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꼭 노하우를 만드셔가지고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어느 하나만 치우치는 건 제가 볼 땐 좋지 않아요. 양쪽을 다 가지고 보완을 해나감으로써 조금 더 타이밍적인 면, 그리고 시간적인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더 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